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작년에 3,000선을 뛰어넘었었던 코스피 지수가 올해는 2,100선까지 주저앉을 정도로 올해는 참 보기 드문 약세장이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마라라는 조언이 좋은 조언으로 받아들일 정도로 시장 대응이 참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좋은 주식을 계속 오래오래 들고 가면 나중에는 웃는 날이 있을까요? 아니면 어찌 보면 이 생각을 좀 다시 바꿔봐야 될까요? 우리나라 증시의 장기 성과가 어떨지 여기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센터뷰 시간에는 장기 투자 믿어도 되는 걸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면서 새해 주식시장 전망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내년 세계 경제의 향방이 대체로 중국에 달려있다는 전망들이 많은데, 중국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이 경기 침체를 좀 완화시킬 수도 있겠으나 또 그렇게 되면 다시 인플레를 자극할 수도 있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역시 또 고민거리입니다. 오늘 글로벌 리포트 시간에는 이 소식을 비롯한 다양한 나라 밖 경제 소식들 모아서 살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네, 신영증권의 김학균 리서치 센터장 모시고 주식시장 고민 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올해는 이럴 줄은 몰랐는데 네, 지나고 나니까 차라리 지난 연말에 그냥 잠깐 냉동인간이 되었다가 예,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쯤 깨어났으면 참 좋았겠다 하는 네. 생각이 들 만큼 주식시장은 힘들었네요. 참 알면 좋은데 제 예. 생각엔 뭐 앞으로도 그런 걸 우리가 알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와, 근데 올해 시장이 어려웠는데 종합주가지수가 작년도 끝날 때 3,000포인트 가까이서 끝났거든요. 예, 그래서 올해 한 20% 넘게 밀렸는데 음, 이게 뭐 주가가 밀리면 이 정도 밀리는 는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올해 시장 참여자들이 이 약세장에 대한 내구성이 좀 약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늘 이런저런 일 다 겪다 보면 사실 내성이 생기는데, 우리 주가 지수가 20% 넘게 밀린 거는 이게 2008년 이후로 없었습니다. 예, 예, 코로나 팬데믹 때 물론 단기간에 주가가 떨어졌지만 그건 뭐 한 달에 바짝 빠지고 바로 회복이 됐으니까 예, 뭐 그걸 예외로 하면 한 14개월 만에 주식해서 사람들이 좀 어려움을 겪었고, 이게 14년 전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데요. 근데 그 당시에는 또 주가가 한 11개월 바짝 빠지고 바로 V자형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우리 주가 지수는 작년 6월 말이 고점이었거든요. 지금까지는 저점이 9월 말이고 지금 뭐 지지부진하니까 뭐 9월 말까지 조정을 받아도 한 15개월 조정을 받았어요. 예, 그럼 주식 들고 될 듯한데 1년 넘게 물려 들어간 거는 또 2000년대 초 IT 버블 붕괴 이후로 없거든요. 아, 그러니까 조정 기간으로 보면 지금 금융회사의 한 부장급 되는 사람들 이전에 차장까지도 주식 사서 1년 고생한 적이 없었고 하다 보니까 네, 뭐 베어마켓이란 게 늘 있게 마련입니다만은 이제 그 약세장에 대한 수용도가 올해는 좀 많이 약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더 많이 힘들어했던 것 같네요. 예. 특히 뭐 우량주냐 아니냐를 떠나서 네, 다들 많이 내리다 보니까 네, 그럼요. 이거 내가 알던 거랑 다르구나 근데 라는 생각 하셨을 것 같아요. 뭐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지적 편향이 이번만은 다르고 참 새로운 고통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다 비슷한 일이 있었죠. 뭐 지금 우리가 세계화의 후퇴 이런 걱정을 하는데, 우리가 소련이 망하기 전까지 1980년대까지 세상은 또 그렇게 살았어요. 예, 또 인플레이션 때문에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이라고 말하지만 또 뒤집어서 말하면 40년 전에 또 인플레이션이 있었고, 지금 집값이 떨어지면서 우리 가계부채가 어떻게 될까 걱정이 많은데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또 집값이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보면 뭐 사실은 이번 우리가 옛날의 일은 해석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게 저는 굉장히 오만한 편견인 것 같아요. 옛날에도 몰랐죠. 다만 이제 옛날에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다 보니 예전에는 불확실성이 덜했던 것 같고 지금이 유독 불확실성이 큰 것 같지만 실은 비슷비슷한 일이 반복이 되는데, 약세장에서는 사실 주식이라고 하는 자산이 뭐 전체적으로 이제 떨어지다 보니 대부분의 경우는 옥석이 가려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투자자들에게는 또 좋은 주식을 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아무튼 이런 경험이 음. 경험치가 최근 시장에서 많이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은 뭐 당혹스러운. 어. 그리고 또 제가 뭐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 또 모든 조정은 시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통스럽습니다. 옛날에 그랬건 안 그랬건 상관없이. 예. 경험이 있었던 분들도 힘들고 아이 그럼요. 네. 경험이 없었던 분들은 힘든데 놀랍기도 하고. 혹은 이것이 끝일 거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죠. 물론 과거의 경험이 또 미래를 보장해 주는 건 아니긴 한데요. 예. 그래서 드는 고민이 그래도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은 시가총액도 크고 우량주이기도 하고 누구나 많이 아는 회사니까 뭐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들고 있으면 이미 다 회복되고 다 그랬겠지. 네. 지난 수십 년간의 삼성전자 그래프를 보자. 네. 그러면 또 다시 살짝 위안도 되고. 네. 근데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 주식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는 분들도 꽤 있더군요. 뭐 제 생각엔 주식 투자가 좋은 거는 음. 이 좋은 종목을 사서 보유하라라고 하는 거는 사실 어느 시장에서나 이제 그 적용이 되는 건데요. 네. 예. 근데 이제 주가 지수가 저는 주식 투자가 좋은 거는 좋은 종목을 고르는 거는 나름의 통찰력이거든요. 또 내가 거기에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되고 근데 전 주식 투자가 좋은 거는 그게 아니더라도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 이를테면 시장을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라든가 아니면 ETF를 사면 시간이 지나면 올라가는 것. 네. 이거는 뭐 주가 지수만큼 오르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시장 대비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하는 거는 똑똑한 사람들이고 예. 나의 부족함을 인정을 하고 시장에만 투자를 해도 돈을 벌 수 있는.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 때 워렌 버핏이 뭐 그런 내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10년 후에 보자. 헤지 펀드랑 S&P 500 시장에 투자하는 거 어느 게 나은 건지. 네. 그래서 이제 내기를 했는데 10년 지나서 봤더니 헤지 펀드 5개가 S&P 500 지수를 이긴 게 하나도 없었죠. S&P 500 지수가 125% 올랐는데 예. 헤지 펀드라고 하는 거는 금융계의 가장 똑똑한 아주 공격적인 아드레날린이 흐르는 사람들이 이리 해보고 저리 해보고 하는 건데 가장 5개 중에 제일 좋았던 게 한 80%니까 시장을 못 이겼고 3개는 10% 미만에 인덱스가 더블 나는 동안에 거의 못 오른 거니까 어허. 그러니까 제 생각에 주식 투자가 좋은 거는 그냥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네. 그냥 시장만큼 벌자 해도 벌 수 있는 건데 한국은 그게 참 고민스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년 전에 2012년 12월 8일 날의 종합주가 지수가 한 1950 했습니다. 예. 근데 어저께가 2300포인트대 후반이었죠. 그럼 10년 지나고 21% 올랐어요. 10년 동안. 와. 연평균으로 따지면 1.9%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주가가 뭐 저는 이번에 베어마켓이 뭐 시장은 늘 약세장이 있어요. 근데 이제 너무 주가가 이렇게 한꺼번에 후퇴를 하게 되면 예를 들면 퇴직연금이나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 문제가 없지만 네. 돈을 찾았을 때는 사실 그때 주가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정말 이게 한국은 시장에 계속 투자를 해서 이게 되는 시장인지 요즘 같은 주가를 보면 좀 고민스럽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을 그래도 장기 우상향으로 믿고 가야 되는 거냐 아니냐. 장기 우상향은 맞기는 맞아요. 근데 그 시간이 매우 장기여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1000포인트 우리가 간 게 89년이에요. 근데 2000포인트 때 도달한 게 2007년입니다. 그럼 예. 이게 얼마 걸린 건가요? 한 18년 걸렸네요. 예. 2000에서 3000 갔던 거는 2007년부터 우리가 2020년에 갔으니까요. 한 13년 걸렸네요. 13년 걸린 거예요. 예. 그런 거다 보니까 한국은 그래도 비교적 장기 우상향은 맞는데 그 장기라고 하는 게 시간이 좀 너무 길어지다 보면 네. 그때 연율화 성과를 놓고 보면 사실 주식이 조금 고민스럽긴 하죠. 저금하는 게 나을 수 있다 그냥 은행에. 네, 그렇죠.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자산이라는 게 네. 결국은 오랜 기간을 놓고 보면 그냥 저금하는 거랑 비슷한 수익률 거두는 겁니다. 땅이든 집이든 주식이든 그런 네. 겁니까? 아니면 뭔가 한국 주식 시장이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네, 여기는 그렇게 미국 시장처럼 네. 계속 그렇게 좋은 거 계속 좋고 이렇게 어렵습니다라고 봐야 되나요?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한국 주식은 뭔가 우리가 느끼기에도 한국 경제가 좀 잘 돌아가네 할 때 주식이 좋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뭐 상식적인 네, 결론일 예. 수 있는데 70년대 이후로 우리 시장의 강세장을 보면 제가 70년대 이후로 한 50년 지났네요. 예. 50년 동안에 주가가 추세적으로 올라갔던 강세장의 기간이 한
18년 정도 있었네요. 예. 이제 72년부터 78년까지가 1차 강세장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때는 이제 오일머니가 중동건설붐, 요즘도 뭐 사우디 우리 기대가 많은데 네. 중동건설붐으로 막 오일머니가 들어오면서 그때가 한국 경제 만들어지고 경상수지가 처음으로 막 흑자를 기록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예. 주식이 한 8년 좋았고 그러다 장기 횡보를 하다가 85년부터 88년까지 3조 호황 때 이때 뭐 주식이 단군 이래 경제도 가장 좋았고 주식도 가장 좋았고 예. 그리고 10수년 횡보를 하다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우리가 중국 덕을 볼 때 주식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우리가 느끼기에도 우리가 모두 느끼고 있는 것처럼 중국으로부터 받는 수혜가 좀 뭔가 좀 협소해지면서 네. 이제 중국 기업들과 경쟁도 하고 또 중국이란 나라 자체가 이제 시진핑 주석이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정치적 불확실성도 좀 커지는 것 같고 또 중국과 교역에서 올해부터 적자가 나고 뭐 이런 일련의 과정이 지난 10년 동안 뭐 벌어졌던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한국은 뭔가 경제가 활력이 있을 때 주가가 올라가는데 이제 중국 이후에 대안을 찾지 못했던 게 지난 10년이고 그래서 경제와 주식이 그걸 반영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중국에 대한 즉 말씀하신 대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그 중국의 수혜를 우리가 많이 받았죠. 중국이 WTO로 그럼요. 시장 개방한 후에 네. 중국 제품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동안 사실은 그럼요. 뒤에서 한국이 청바지 장사한 건데. 얼마 한국이 정말 우리 일상생활이요. 네. 저는 예전에 한번 자료를 만들면서 보니까 한국의 제조업 고용이 가장 많았을 때가 언제였을까? 그게 그냥 상식적으로 외환위기 전 아닐까 생각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91년이에요. 우리가 92년도에 한중 수교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그때부터 뭐 돈 많은 재벌이건 아니면은 조그맣게 장사하시는 분이건 중국으로 많이 공장을 옮기고 하면서 네. 어떻게 보면 지난 20년 동안 우리가 중국에서 참 단물을 많이 빨아먹었죠. 한국과 대만이 큰 수혜를 받았는데 예. 이제 지금은 뭔가 좀 이제 차이나 리스크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게 10년 전인데 그때부터 한국 시장의 장기 횡보가 시작이 됐으니 뭐 미래는 우리가 모르죠. 그렇지만 이제 한국 주식은 뭔가 우리가 직관적으로 느끼기에도 강한 성장의 동력이 있을 때 좋았다라고 예. 보면 앞으로도 이제 그런 잣대를 가지고 좀 뭔가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개별 종목들은 많지만 결국은 주식 시장은 구군인 것 같다. 저는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럼 구군의 측면에서는 요즘 도전받는 게 굉장히 많네요. 많죠. 근데 우리가. 다만 예. 늘 한국 경제가 걱정이 뭐 없었던 때는 없었어요. 2004년, 2007년 우리가 중국 덕 봤다고 하지만 네. 그때 또 그 당시에 야당이 또 집권당을 공격하면서 뭐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 막 이런 예. 얘기도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뭔가 그거는 이제 구군과는 상관없이 주가가 올라갈 때 그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협소해지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늘 예. 뭐 전체적으로 좋기보다는 근데 아무튼 한국은 명목상의 구군이라고 하는 게 뭐 GDP라든가 이런 게 좀 잘 나갈 때 예. 주식도 좋았던 것 같네요. 그렇군요. 또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다른 나라에서는 좀 발견하기 어려운 특징. 네, 저는 두 번째는 이제 매크로의 활력이 떨어졌다는 두 번째는 예. 공급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공급이라고 한 주식 신규 상장입니다. 이제 모든 것들은 최종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요. 네. 수요는 주식을 사려는 돈이죠. 2020년, 21년처럼 투자 붐이 있으면 예. 수요가 늘어나는 거고요. 공급은 기업들이 주식시장에서 자금 조달하든가 신규로 IPO로 들어오는 게 공급입니다. 네. 공급이 늘어나면 주가가 잘 안 되는데 제가 앞서서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10년 동안 한 뭐 2,000 언저리에서 한 2,400 언저리까지 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간 동안의 시가총액은 1,100조에서 1,800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한 20% 올랐는데 네. 시가총액의 증가분은 60%가 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예. 시가총액의 그 변화분을 가지고 하는 시가총액인 건 맞는데 예. 새로 들어오는 것들은 또 따로 이렇게 또 그 공학적으로 계산을 그런 하거든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시가총액 60% 오른 동안에 주가는 20% 못 올랐다는 건 물리적으로 새로운 기업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자꾸 물을 타고 있다. 공급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한국 경제의 성장이 둔화될 때는 예. 뭔가 새로 들어온다는 건 큰 부담이에요. 특히나 기업들이 이제 예를 증자를 해서 주식수를 늘린다고 하는 거는 이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 기업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율이 그 지역 기업에서 내가 가지는
가치거든요. 예. 근데 증자를 하게 되면 주식수가 늘어나면 내 지분 가치가 희석화되는데 시장 전체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잘 나갔던 미국의 경우는 오히려 이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해서 주식을 희석을 없애버려요. 그러다 보면 동일한 기업의 가치에도 기존 주주들의 경우는 내 몫이 커지는 건데 예. 한국의 경우는 좀 공급이 너무 많이 늘어난 것 같고 특히 전 한국이 코스닥이 안 되는 거는 그런 이유라고 봐요. 지금 뭐 우리나라 거래소에서도 100개씩 상장시킨다는 건데 1년에. 예, 코스닥이 종목이 1,500개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거래소 코스피 시장이 한 800여 개 되거든요. 예. 그러면 저는 모험 자본 하는 거 좋다고 봐요. 뭐 그런 기능하는 게 자본시장의 본질적 기능이지만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은 전적으로 개인 투자가 중심의 시장이거든요. 그럼 개인 투자가들이 한국의 그 성장을 이끌 벤처기업들에게 돈을 몰아준 거예요. 예. 뭐 우리가 공모를 하고 하면서. 근데 주식시장을 통해서 개인 투자가들은 너무도 그 성과를 못 얻은 거예요. 이 그 비대칭성이 너무 큰 것 같고 과연 우리나라가 100개씩이나 상장시킬 정도로 그런 기업들이 많나? 라는 고민도 해봐야 되고요. 우리나라 코스닥은 한 1,500개 되는데 일본의 자스닥은 한 800개밖에 안 돼요. 영국의 AIM이라고 하는 뭐 얼터너티브 인베스트 마켓 이거 한 700개밖에 안 되고요. 네. 대만의 그레타이 전부 코스닥과 비슷한 시장인데 한 800개밖에 안 됩니다. 그럼 공급이 너무 많은 것 같고 특히 공급이 많은 것 자체도 시장의 부담인데 또 주주들에 대한 배려도 부족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총가요?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했죠. 네. 그래서 많은 돈을 기업에게 몰아줬는데 이건 뭐 꼭 뭐 LG 에너지 솔루션뿐만 아니라 한국의 일반적인 형태인데 한국의 투자자들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사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사면 돼요. 아니면 그 회사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는 LG 화학을 사도 돼요. 모회사를. 예, 그리고 LG 그룹의 지주회사인 주LG를 사도 돼요. 손자 회사로 LG 에너지 솔루션을 갖고 근데 있으니까. 세상에 이런 거버넌스를 가진 게 뭐 이게 꼭 뭐 미국이 꼭 맞는 건 아니지만 다 중복 상장이 되는 거예요. 미국은 구글 할 때 알파벳은 그러니까 알파벳을 하면 구글을 사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구글도 있고 알파벳도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그렇죠. 그것도 동시에. 손자까지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저는 참 미국 시장을 보면 아이러니를 느끼는 게 그럼 주식 시장이 왜 존재해? 주주들 부자 만들어주는 것도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기업에게 자금 조달을 해주라는 게 국민 경제에서 기본적으로 주식 시장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기능인데 예. 미국은 이런 게 작동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기업에게 돈을 몰아주는 것보다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해서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게 더 많으니 네. 이게 주식 시장이 기업에게 돈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돈을 빨아먹는 블랙홀이거든요. 다른 측면에서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야 그러면 주식시장이 본질적으로 왜 필요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미국은 한쪽 편에서 너무 과한 기존주들에게 유리한 편향이고 한국은 또 반대편의 편향인 것 같아요. 돈은 계속 몰아주는데 투자한 사람들이 돈을 못 벌게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공급이 너무 많다라는 것도 우리 주가가 많이 못 오른 이유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은 엄청 늘어났어요. 예. 근데 투자자들이 돈을 버는 거는 뭐 그 공급에 눌려 가지고 돈을 많이 못 번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른 나라들은 상장을 시키는 요건이 좀 더 까다롭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나라가 이른바 상장을 하러 올라오는 그 스타트업들 네. 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그 모험 선호적인 나라라서 그렇을까요? 제 생각에는 좀 후자 쪽인 것 같아요. 후자 쪽인 것 같아요. 어쨌든 한국 사람들이 좀 뭔가 좀 액티비티가 더 있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한편의 역동성인데 예. 그것이 저는 투자에 있어서는 이해관계의 비대칭성, 기업들 자금 조달 잘 되고 예. 또 나름의 경제가 그쪽으로 활로를 찾는 것도 맞는데 돈 대준 사람들이 이렇게 특히 코스닥의 경우는 장기간 돈을 못 벌면 이 비대칭성에 대해서는 정말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뭐 상장 기준 더 까다롭게 할 수도 있죠. 이것이 한국 경제 역동성을 해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런 식으로 한쪽만 계속해서 그 성과를 못 보는 거에 대해서는 이 현상 자체에 대해서는 좀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계속 새로운 상장 기업들이 많이 생기는 시장의 특징이라면 우량주를 잘 골라서 오래 들고 있는 게 뭐 좋지 않은 조건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거랑은 무관한? 그러니 그렇다고 그럼 지수를 따라가면 그거는 또 괜찮으니까.
그래서 제 뭘 생각에는 조심하고 걱정하면 한국은 좋을까요? 정말 아주 좋은 종목을 오래 들고 가거나 아니, 알겠습니다. 3, 4년에 한 번씩 기회가 와요. 무조건의 장기 투자보다 3, 4년에 한 번씩 리밸런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2부로 이어오겠습니다. 신영증권의 김학균 리서치 센터장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놓치기 쉬운 나라 밖 경제 소식을 살펴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내년에는 세계 경제가 좀 어떨 것 같은지 이제 그런 예상, 전망 이런 것들 요즘 한참 많이 나올 때 같아요. 그래서 네. 어떻게 나오고 있나,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 이게 좀 슬슬 궁금해지기도 하는데. 그렇죠. 보통 12월이면 전망들이 많이 쏟아지는 시즌인데 요즘은 분위기가 좀 달라졌습니다. 예. 다들 내년 전망에 대해서 좀 조심스러운 분위기거든요. 올해 인플레가 이렇게 강하고 또 금리가 이렇게 많이 오를 줄 아무도 예상을 못했거든요. 예. 그래서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는 가봐야 안다는 매우 신중한 분위기인데 예. 대체로는 내년 세계 경기는 중국에 달려 있다라는 것에 아무도 이견이 없습니다. 올해는 참 중국의 존재감이 없었던 한 해였는데 네. 뭐 하고 있지? 보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다 봉쇄구나. 네. 근데 내년에는 중국이 왜 변수가 된다는 거예요? 내년에는 뭐 미국도 유럽도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치솟은 물가를 좀 잡기 위해서 일부러 경기 침체를 유발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경기는 안 좋을 테고 그 덕분에 물가는 좀 잠잠해질 것 같은데요.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올해는 경제 성장률이 뭐 3%도 안 될 만큼 침체였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코로나 봉쇄를 좀 풀면서 경기가 좋아질 거고 그러면 미국과 유럽의 경기 침체를 좀 상쇄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내년 그래도 괜찮을 수 있는 경제 구역은 중국밖에 없다. 네. 큰 경제권 중에는. 네, 중국은 사회주의 계획 경제라서 중국이 얼마나 경제 발전을 하느냐는 중국 정부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어제 블룸버그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중국 정부는 내년에 약 5% 정도의 경제 성장률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코로나 봉쇄 때문에 뭐 2%대 성장률을 보일 걸로 예상이 되는데 내년 목표가 5%대라는 거는 와, 이 사람들 너무 욕심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좀 다르게 생각을 하면 중국 정부가 꽤 경기 부양을 좀 열심히 하겠다는 뜻이라서 그런 계획이 이루어지면 생각만큼 경기가 나쁘지 않을 거 아니냐 하는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세계의 다른 나라들을 위해서라도 코로나 봉쇄를 좀 풀고 네. 경제 활동을 좀 해야 된다. 그런 거군요. 경제 전망의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그렇죠. 세계 경제를 위해 꼭 필요하다 이런 건데 문제는 이 중국이 올해 2%대 저성장을 한 게 전 세계 경제로 보면 아주 고마운 일이었어요. 왜요? 이 중국이 좀 쉬고 있던 덕분에 원자재 가격이 그나마 좀 안정을 보인 거거든요. 예. 그런데 중국이 내년부터 공장을 좀 본격적으로 돌리기 시작하면 잠잠하던 뭐 국제 유가라든지 원자재 가격이 오를 거고 그러면 물가가 다시 오르고 그러면 또 금리를 더 올려야 되는 악순환이 되면 어떡하느냐 하는 걱정이 함께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열심히 뛰면 인플레가 걱정이고 또 안 뛰면 경기 침체가 걱정인데 적당히 열심히 천천히 뛰어야 되겠네. 근데 중국 정부는 다시 뛰겠다. 이쪽을 선택했다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다시 살아날 수도 있어서 내년에는 금리가 쉽게 꺾여 내려가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에도 좀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뭐 외국에서도 비슷하게는 보는군요. 그러면 금리는 내년에는 많이는 안 내려갈 거다. 역시 물가도 쉽게 많이 꺾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이라면 그렇게 봐야 됩니까? 일단 물가가 좀 내려가도 금리는 비슷한 수준으로 꽤 오랜 기간 유지될 거로 보는 전망이 많은데요. 예. 그 이유는 중국 때문에 물가가 다시 오를 수도 있고 또 비료가 부족해서 식량 생산이 줄어들고 있어서 이 때문에 식량 가격이 다시 오를 수도 있고 그래서 금리가 빠르게 내려갈 이유는 좀 적어 보인다는 게 중론입니다. 예. 다만 그것도 이제
선진국들과 개발도상국들의 상황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요즘 세계 여러 나라들의 기준 금리를 보면요. 예. 뭐 브라질이라든지 칠레 같은 이 개도국들은 금리를 이미 올릴 걸 다 올리고 계속 몇 달째 동결하고 있어요. 예, 반면에 뭐 미국, 영국, 뭐 유럽 같은 선진국들은 금리를 아직도 올리고 있거든요. 우리 맨날 미국 금리, 유럽 금리만 들여다보니까 네. 다른 나라 건 몰랐는데 다른 나라들 중에는 그럼 금리 요즘에는 안 올리는 나라들도 꽤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4개월째 6.75%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되고 있고요. 꽤 높군요. 금리가. 예. 더 높은 곳도 있어요. 뭐 브라질도 13.75%, 예, 기준금리가 4개월째 또 동결 중입니다. 칠레도 11.25%에서 동결했는데 예. 이렇게 금리 인상을 몇 달째 중단하고 동결하는 나라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나라의 물가가 원자재 가격이나 곡물 가격의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들입니다. 곡물이나 원자재는 가격이 올해 여름부터 하락했기 때문에 이 나라들 물가는 올해 초부터 많이 올랐고 그 대신 요즘은 상승률이 꺾인 상태인데 네. 반면에 뭐 영국, 호주, 미국 같은 선진국들은 이 원자재 가격보다는 이 인건비의 영향을 받는 서비스업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요즘도 물가가 꽤 높게 오르는 편입니다. 선진국들이 좀 뒤따라서 금리 올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지금. 네. 그렇군요. 유럽이 올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독일도 그래서 꽤 고생을 많이 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으면서 잘 하다가 이게 막히게 되니까 독일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요즘 고민이 많을 텐데. 네. 러시아에서 천연가스 안 오면 뭐 다른 거라도 해야죠? 뭐 어떤 움직임이 좀 있답니까? 네, 그 노력 중에 하나가 예. 이 LNG, 그러니까 액화천연가스로 대체하려는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똑같은 가스인데 러시아로부터 오는 가스로 오는 그 관으로 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액화시켜서 갖고 오는. 네. 근데 어제 그 외신들을 보면 독일 에너지 공급업체인 EnBW라는 곳이 액화천연가스와 그린 암모니아를 25년간 수입하기로 했다라는 예. 기사가 나왔어요. 네, 액화천연가스 경우에는 이제 러시아 대신에 미국, 카타르에서 오고 녹색 암모니아는 뭐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UAE라든지 칠레 등에서 오는 겁니다. 근데 이 기사가 매우 의미가 있는 이유는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잠깐 또 말씀해 주셨지만 예. 독일은 LNG를 받을 수 있는 터미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액화해서 탱크로 실어 오면 네. 그거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러시아와 이 직통으로 연결된 그 노드 스트림 가스관을 통해서 거의 뭐 국가 수요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가스를 받아왔기 때문에 LNG 터미널이 따로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를 제재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런 보복 차원에서 가스를 끊었고. 그렇죠. 근데 사실은 뭐 독일이 10년째 그 터미널 건설에 대한 논의는 있어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스가 좀 끊기고 나서야 독일이 정말 큰일 났다 하면서 이 LNG 수입을 위한 터미널을 갖추기 시작했고 지난달 중순쯤 독일의 첫 LNG 터미널이 완공이 됐습니다. 저는 터미널 하면 고속버스 터미널을 압니다. 그건 어떻게 생겼는지 아는데 네. LNG 터미널이 뭔데 독일이 그게 없고 인제 만들고 그런 거예요? LNG는 액화가스니까 LNG면 차가운 액체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배에. 배로 오죠. 예. 그럼 배를 받아야 되잖아요. 정박할 곳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땅 속에 있는 기체 상태의 가스를 보다 안전한 방법으로 옮기는 방법이 예. 가스의 온도를 한 영하 170도 정도까지 확 낮춰서 액체를 만든 다음에 그걸 배에 잘 실어서 오는 건데요. 그걸 이제 LNG 운반선이라고 하더군요. 그쵸. 그건 알아요. 예. 근데 이게 정박할 수 있는 터미널이라고 하면 이 해안선 쪽에 만들어지는 이 설비인데 예. 우리나라에도 뭐 통영이라든지 인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LNG선이 터미널에 들어와서 정박을 하면 그 실려 있는 가스를 컨테이너 옮기듯이 하역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터미널에 갖춰진 이 파이프라인이 있어요. 그럼 이거를 징 연결을 해서 배에 있는 파이프와 연결을 쫙 합니다. 예. 그럼 매우 낮은 온도로 있는 액체 상태의 천연가스를 그 LNG 저장 탱크로 옮깁니다. 그러면 그걸 다시 기체로 만드는 설비로 옮겨서 우리가 쓰는 가스 상태로 만드는 과정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아예 거기에서 액체로 온 걸 거기서 기체로 바꿔서 거기서부터 다시 이제는
그 파이프 관을 네. 통해서 어딘가로 가야 되는데 네, 그 설비가 다 있는 게 터미널. 액체를 기체로 바꾸고 하는 그런 게 없다. 네. 근데 이번에 독일에 만들어진 터미널은 예. 완전히 고정적으로 딱 이렇게 설치된 게 아니라 선박 형태의 이동식 LNG 터미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고정식이 아니라 뭐 선박 형태면 LNG 선이 들어오고 나가기가 더 수월하겠죠. 사실 이 LNG 선을 정박하는 게 굉장히 고난이도의 작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LNG 선이 들어오면 여기다 갖다 부으세요 하는 그게 없다는 거고. 그렇죠. 이번에는 이 배에 갖다 부으세요 할 만한 배를 만들었다는 거군요. 근데 독일은 고정식 LNG 터미널도 2027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라고 해요. 예. 근데 이 터미널이 또 의미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수년 안에 이 터미널을 통해서 LNG뿐만이 아니라 이 향후 수소로 전환할 수 있는 녹색 암모니아를 수입할 인프라 시설이 갖춰지기 때문입니다. 녹색 암모니아도 수입해서 쓸 수 있다. 네. 녹색 암모니아가 뭡니까? 뭐에다 쓰는 거예요? 이 녹색 일단은 이걸 알려면 네. 독일이 수입하려는 암모니아가 뭔지부터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 결국에는 수소를 들여오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암모니아인 겁니다. 수소는 기체 상태로는 좀 폭발 위험 등 운반이 힘들잖아요. 예. 그래서 보통 이것도 액체로 만들어서 운반을 하는데 이거는 액체로 만들기가 매우 더 까다롭습니다. 예. 영하 250도는 돼야 액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뭐 상당한 기술력과 비용이 들죠. 그래서 암모니아로 변환을 하는 겁니다. 암모니아는 수소에 비해서 에너지 밀도가 높고 또 영하 한 33도만 돼도 액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 수소인데 네, 수소를 액화시켜서 갖고 다니려면 너무 피곤하니까 수소를 잠깐 암모니아로 변신시켜서 갖고 다닌다. 그렇죠. 그럼 효율적으로 운반이 가능한 거죠. 예.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린 암모니아, 녹색 암모니아는 뭐냐? 보통 이 화석 연료를 통해서 수소를 추출하는 방법이 있고 또 재생 에너지로 이렇게 전기 분해를 해서 수소를 만드는 것도 있는데 수소를 만드는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있으면 뭐 그레이 수소라고 하고 지저분한 수소. 네. 예. 탄소 배출이 없으면 그린 수소라고 부릅니다. 깨끗한 수소군요. 그러니까 네. 물을 전기 분해해서 만들면 탄소 배출이 없을 테니까. 네. 근데 그린 암모니아라고 하면 바로 그린 수소를 가지고 만든 암모니아라는 의미죠. 근데 독일이 2045년까지 탄소 중립 국가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는 가스 사용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네. 근데 앞으로 독일에서 계속 만들어질 이런 터미널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LNG뿐만이 아니라 이 암모니아를 수소 형태로 다시 전환하는 설비 그리고 그렇게 얻어진 수소를 민간에게 바로 수송할 수 있는 설비도 갖추는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독일이 이제는 암모니아도 수입해다 쓰고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빼서 수소를 에너지로 쓰려는 모양이군요. 네. LNG도 사다 쓰고. 독일이 그동안 러시아 가스 갖다 쓰는 때가 우리가 좋았네요. 우리는 LNG 사다가 그냥 쓰면 되니까. 근데 독일도 LNG를 사러 다니면 시장에서 이제 우리랑 만나고 그러겠습니다. 그럴 수 그러면 있죠. 우리도 더 비싸게 사야 되니까. 유럽이 안 그래도 러시아에 의존을 하다가 요즘 관계가 끊어지고 난 다음에 여기저기 손을 벌리고 있는데 네. 아프리카가 그런 변화의 수혜를 많이 받고 있다더군요. 아프리카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유럽이 요즘 가서 자꾸 친한 척하고 네. 그러는 이유가 여기서 에너지를 좀 갖다 써야 되겠다. 그것 때문이라면서요? 네. 사실 아프리카는 석유나 가스 같은 에너지가 나오더라도 유럽까지 실어 나르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네. 유럽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에서 사다 쓰는 게 제일 저렴하고 편하니까 겉들도 보지도 않았었는데 상황이 좀 바뀌다 보니까 아프리카에서 에너지가 될 만한 걸 좀 구하기 시작했고 요즘 아프리카에서도 에너지 채굴 프로젝트가 새롭게 가동되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뭐 예를 들면 모리타니아라든지 세네갈에서 LNG 채굴 사업이 시작됐고 뭐 알제리와 이집트에서는 유럽에서 아주 가까운 나라라서 LNG를 파이프로 보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산 LNG가 요즘 인기다. 네. 근데 아프리카 나라들 입장에서는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고 또 에너지를 돈 주고도 못 구하는 상황이 오는 게 내심 좋은데 그래야 아프리카산 에너지를 더 비싸게 팔 수 있잖아요. 예. 근데 문제는 이렇게 가격이 오르면 아프리카 입장에서도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라 식량 운반 비용도 더 많이 들고 비료값도 올라가기 때문에 네. 농산물 가격이 결국 올라가고 그러면 굶주리는 인구가 더 많아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에너지 가격이 오르는 게 딱히 좋은 것만은 아닌데 그래도 아프리카가 향후 몇 년간은 유럽의 에너지 부족분 가운데 한 20% 정도를 공급하게 될 거라는 예상도 있어서 예. 잘하면 러시아 덕분에 아프리카 국가들이 돈 벌 기회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죠. 에너지 가격이 오르는 게 아프리카한테는 안 좋지만 그렇다고 안 오르게 할 방법이 없다면 오를 때 우리도 같이 돈을 좀 벌면 된다. 뭐 그런 거겠죠. 일본이 도쿄 지하철의 승객이 너무 감소해서 네. 28년 만에 요금을 올린다는 뉴스가 있네요. 승객이 감소하면 요금을 올리면 됩니까? 이것도 좀 이상하고 왜 승객이 줄었어요? 일단 도쿄 지하철을 운영하고 있는 도쿄 메트로가 네. 내년 봄부터 지금 한 170엔 정도에서 180엔으로 10엔 인상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요금을. 네, 우리 돈으로 치면 약 한 1,600원에서 1,700원으로 오른다는 건데요. 네. 정부 자체에서 소비세를 인상한 거를 제외하면 거의 뭐 30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된 겁니다. 네. 이렇게 요금을 올리는 이유는 승객이 줄어도 너무 줄었기 때문인데 왜 줄었어요? 일단 일본 정부가 팬데믹 기간 동안 집에 머무세요, 나오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당부를 했는데 네. 사람들이 정말 잘 따라준 거예요. 이야. 그리고 게다가 외국인 입국도 닫으면서 예. 도쿄 지하철을 타는 사람들이 2019년 대비 약 절반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와. 근데 이런 상황은 도쿄뿐이 아닙니다. 다른 대도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오사카 메트로의 이용 승객 수도 이와 비슷하게 절반으로 줄었고요. 네. 교토 지하철의 하루 평균 이용객은 2020년 대비 3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많이 해서 그랬다기에는 너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도심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드는 요인도 타격을 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선 뭐 일본도 뭐 미국이나 캐나다 등과 마찬가지로 재택근무가 늘면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뭐 근교 수도권이라든지 지방으로 빠지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본도 굉장히 비싸니까. 그동안은 일본 전체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도 도시 거주자는 계속 늘어났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이걸 바꾼 겁니다. 올해 1월 기준으로 도쿄의 추정 인구는 1996년 이후 처음으로 네. 감소를 했고요. 뭐 삿포로라든지 요코하마 같은 경우에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인구가 줄었다고 합니다. 도시의 인구도. 네. 도심을 여행하는 관광객에도 의존을 해왔던 터라서 외국인 유입이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도쿄 지하철을 시작으로 내년 봄부터 일부 주요 도시 철도들이 요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고 또 공공으로 운영되는 지하철 경우에는 좀 법을 바꿔야 돼서 이게 올리는 게 쉽지 않거든요. 야, 근데 손님이 없으면 요금을 내려야 손님이 더 오지 오히려 올려버려. 아, 어차피 안 올 손님은 안 오니까 네. 어쩔 수 없이 타야 되는 손님들한테 더 받아서 적자를 메우자. 그런 건 있어요. 어린이 요금을 좀 줄인 거는 있습니다. 낮춘 거는. 그렇게 해서. 장래 고객에게. 알겠습니다.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와서 인사드릴 거고요. 그 전에 일요일 아침 7시 5분 손에 잡히는 경제 주간 하이라이트도 재밌습니다. 들어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